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이란 인류의 문명의 대변혁을 가져올 정도로 중요한 재료였다. 자, 철이 인류의 문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냐? 철기 시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자, 우리는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그리고 철기 시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철이 또는 청동이 우리 인류의 문명에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면 굳이 수많은 금속 중에서 청동 또는 철이라는 재료를 어떤 시대의 이름으로 사용하지는 않았겠죠. 그만큼 철기 시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철은 굉장히 중요한 금속이었다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중요하게 작용했냐 하면 인류 문명의 양상을 바꿔놓을 정도입니다. 특히 뭐 군사 분야 또는 농업 분야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기, 청동기, 철기 이 시대의 구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철기 시대 이후에 무슨 시대냐? 아직 명확하게 철기 시대 이후에 어떤 시대라는 이름을 붙은 시대가 사실 등장하지 않았다고 봐요. 뭐 혹자는 반도체 시대라고 하기도 하는데 거의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현대 문명도 아직 철기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그러니까 철기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 정도로 현대 문명도 지금도 철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철강은 국력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많이 사용되는 어떤 구호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국가 산업과 기술에 아직까지 철 또는 강철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철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것일까? 철의 어떤 성질 또는 특성 때문에 현대사회 또는 철기시대 전반에 걸쳐서 철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었겠죠. 자, 철은 일단 튼튼한 금속입니다. 물론 철보다 더 튼튼한 금속이 없다고도 말할 수 없지만 철은 굉장히 튼튼한 금속 중에 하나다. 그리고 탄성 계수가 크고 그러니까 잘 안 휘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강도, 잘 안 부서진다. 경도. 여기 밑에 있네요. 자, 탄성 계수가 높아서 잘 휘지 않는다. 물론 잘 휘어야 되는 금속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구조,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한다든가, 무거운 기계를 만들 때 휘청휘청하면 별로 안 좋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목적에 쓰는 재료로서 철은 탄성 계수가 높기 때문에 적합하다. 그리고 강도가 높다. 변형되거나 잘 파괴되지 않는다. 경도가 높다. 잘 긁히거나 마모되지 않는다. 자, 이러한 목적에 필요한 어떤 재료로서 철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문명에서 철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금속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뒷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철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동시에 어느 정도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 철이 모든 금속 중에서도 아주 싼 금속이란 말이 아니에요. 철이 앞선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아주 비싸지는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구리가 철에 비해서 기계적인 강도가 아주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어떤 기계를 구리로 만든다. 철을 대신해서 구리로 만든다. 그런데 철을 사용한 만큼 튼튼하게 구리를 써서 만들려고 그러면 구리가 많이 사용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리가 많이 사용된다면 예를 들어서 구리가 철보다 싸더라도 구리를 많이 쓰면 결국은 그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돈이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철이
그 장점에 비해서 아주 비싸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철이 아주 비싸지 않는 이유가 일단은 매장량이 많은 편이고, 그리고 그냥 금속이라는 게 땅에 묻혀 있다, 즉 매장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땅만 파면 바로 깨끗한 금속 덩어리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뭐 암석 같은데 이렇게 금속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이렇게 정제시켜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금속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재련이라고 하는데, 재련하는데도 아주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철이라는 것을 사용할 때 그 재료로서의 경제성이 그러니까 매우 비싸, 돈이 많이 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말하지는 않을 정도로 경제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철의 특성 중에 하나는 강자성체예요. 강자성체란 말은 자석에 잘 붙는다. 그리고 이 철의 특성 중에는 또 자석이 잘 되는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철밖에 그런 건 아니고 니켈과 코발트 등등도 자석에 잘 붙는데, 뭐 자석에 잘 붙는 게 항상 장점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석이 잘 안 붙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자석에 잘 붙어야 되는 경우라면 철을 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점 중에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교실에서 잠깐 언급한 부분인데, 열 팽창률이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콘크리트와 좀 비슷해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라는 어떤 건축 기법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 분야에서는 이 철이 열 팽창률에 있어서 콘크리트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게 아주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철의 특성 중에 하나는, 철이 산화되면 우리가 아는 녹은 산화철이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이 녹을 잘 만드는 성질이 있어요. 자, 이거는 보통 단점이겠죠. 자, 요런 철이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이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철의 제작이 어려운 이유. 이거 운 돼야 되겠죠. 철이라는 금속은 그냥 원소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소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겠죠. 여기서 제가 제작이라고 적었던 것은, 철이 일반적으로는 자연상에서는 다른 암석 같은데 아니면 다른 물질과 화학적인 결합을 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뭐 철이라든지 뭐 철 덩어리처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철로 만드는 그러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철을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그런 것은 쉽지는 않아요. 자, 쉽지 않다는 말이, 지금 현대의 기술로 철을 순도 높은, 즉 우리가 쓸 수 있는 금속으로 만드는, 그것을 뭐 뒷페이지에 설명하겠지만 재련이라고 하는데, 그 재련이 현대 기술로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종이를 태우는 것처럼 그냥 불만 붙이면 종이가 탄다, 이런 것은 이따 불만 있으면 원시인들 뭐 뿐만 아니라 약간의 지능이 있는 동물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모닥불이 있어서 이 모닥불을 이용해서 철을 쉽게 재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철의 재련이 별로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좀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몇 천 년 전에는 인류가 구리 또는 동이라는 금속을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구리가 철보다 더 좋아서 구리를 이용했다기보다는, 그때 기술로는 구리 정도는 인류가 원하는 형태의 어떤 순도 높은 금속으로 재련해낼 수 있는 기술만 있었던 거예요. 철은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철은 왜 안 되었을까? 그 이유가 철이 녹는 점이 구리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자, 철의 녹는 점은 일반적으로 뭐 1500도 정도, 뭐 여기서는 1540도 정도라고 적혀 있는데, 뭐 철의 종류라, 그러니까 철의
섞여 있는 함유되어 있는 뭐 불순물이라든지 다른 물질의 정도라든지 형태에 따라 좀 다른데 대략 1500도 정도라고 합시다. 근데 구리는 1000도에서 1100도 정도 사이 정도거든요. 자, 둘 다 보기에는 좀 높아 보이죠. 근데 왜 구리는 됐고 철은 안 되었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장작불이든 뭐든 불을 이렇게 떼잖아요. 불을 만들면 그 불의 온도가 높아봤자 1200도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죠. 자, 1200도를 기준으로 구리는 녹는 점이 낮죠. 얘보다 낮죠. 그래서 장작불로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야. 녹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철은 이 장작불과 같이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불의 온도 정도로는 녹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는 철이 없었기 때문에 청동기가 주로 사용되었을 텐데 그 이유가 철을 이렇게 순도 높게 정제 또는 재련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몇천 년 전에 철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인류가. 그렇게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철을 정제시키기 위해 필요한 온도인 1500도 이상으로 올리는 방법을 어떻게 고안해 내었다는 것이죠, 인류가. 자,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1500도 이상으로 온도를 올리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도를 올리지 않고도 철을 뽑아내는 방법이 없지는 않았는데 그것을 온도가 낮은 뭐 저온이라고 해서 뭐 영하 5도 뭐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 1500도보다는 낮은 온도 뭐 900도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정도 온도에서도 철을 뽑아내는 방법이 찾아내볼까 굳이 찾다 보니까 있더라. 그게 산화철이라는, 그러니까 철하고 산화하고 이렇게 화적 결합을 하고 있는, 여기서 산소만 뽑으면 남은 게 철이죠, 그죠? 요런 방법을 찾긴 찾았어요. 근데 그게 마치 수세미처럼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수세미 같이 이런 해면과 같은 형태의 철재료가 얻어지긴 하는데 이런 것은 뭐 철기, 그러니까 철을 이용해서 뭐 무기라든지 농기구 같은 거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따랐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 없지는 않았는데 많이 쓰이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500도 이상 올리는 방법을 찾아내서 그 방법을 통해서 철을 인류가 이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일반적으로는 1200도 정도밖에, 일반적으로 인류가 얻을 수 있는 불로는 1200도 정도밖에 올릴 수 없는데 어떻게 1500도에 도달하게 되었을까? 자, 어떻게 1500도까지 올릴 수 있었을까? 예를 들어서 뭐 쇠 덩어리라기보다는 어떤 암석에 철 성분이 들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그것을 뭐 어디에다 담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아주 튼튼한 냄비 같은 데 담아가지고 장작불 위에 올려놨다. 그러면 그 냄비 안에서 그 철 성분을 포함된 암석이 그 철 성분이 분리돼 나오기를 기다리겠죠. 마치 라면을 삶는 것처럼. 근데 1200도까지 밖에, 불 자체가 1200도 밖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 냄비 안에 있는 그 철 성분을 가진 물질은 절대로 1200도보다 더 올라갈 수는 없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1500도로 올라가나?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도를 올리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다른 곳으로부터 열을 전달받는 방법이 있어요. 자, 장작불이 1200도밖에 안 된다면 어떤 다른 열을 공급하는 그러한 곳이 있어서 그게 엄청나게 열을 많이 방출해서 그 열이 그 냄비에 전달되면 1500도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또는 그 냄비 안에서 뭔가 태워가지고 그 냄비 안의 온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